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천천히 사례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x하고 y 조합 두 개가 있으면은 중간에 있는 함수 f를 학습하는 게 목표라면, 이 다음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벽돌 깨기 게임에서 보면 공이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튕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딘가 날아오면 튕기고, 만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받침대 팅탕 이 막아주는 녀석이 여러분들이 뭔가 학습한 모드를 해서 자동으로 게임을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현재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가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여기에는 이동을 한다, 즉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서 잘 보시면은 컨트롤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뭔가 입력을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하잖아요. 출력을 내보내죠. 그래서 단순히 입력 X 대 출력 Y가 표현되는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현재의 상태가 있는데, 입력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그 액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바로 이 다이나믹 상태, 다이나믹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함수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내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다른 상태가 돼서 또 다음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면 그게 또 다른 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들, 또는 내가 아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아도 현재의 상태가 뭔가를 통과해서 다음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여기서 게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이 점점점 날아와서 내가 공이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액션을 취해서 이거를 튕겨 올리면 내가 어떻게 튕겨 올리냐에 따라서 각도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 상태, 시스템에 있는 상태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영구 변형을 주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나는 현재의 어떤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액션을 취하면 상태가 변화되는 것들, 또는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상태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들, 이런 함수 관계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기어로는 보통 입력 현재의 상태가 뭔가의 모듈, 시스템을 통과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내가 액션을 바꿔서 다음 상태로 바뀌고 그게 다시 나에게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 시스템들이 피드백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로 이걸 비슷한 예제를 들어서 본다면요, 이 컨트롤러 지금 뭐 많이 아시는 매스 스프링 댐퍼로 되어 있고, 내가 입력 F를 넣으면은 X가 변화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력을 넣으면, 입력을 한 번만 띄운 임펄스로 넣으면 얘가 흔들리면서 댐퍼 때문에 점점점 0으로 가죠. 내가 입력 F를 한 번을, 액션 F를 한 번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 얘는 흔들리면서 계속 상태가 변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원점에 가서 수렴을 할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얘들 보시면은 내가 입력을 아예 안 넣고 있으면 계속 0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죠. 근데 내가 뭐래도 이 시스템에 액션을 한 번만 취하면, 뭐 입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보통은 액션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고요. F로, 여기 있는 F로 뭔가 입력을, 액션을 딱 취하면 이 시스템이 탁 튀기면서 내가 액션을 더 이상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 상태가 변하면서 나에게 현재 X는 이래, 이런 상태야 라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X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속도, X 도트도 변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입력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스를 배운다거나, 또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배운다거나, 다이나믹 시스템을 내가 학습하거나, 시퀀스를 학습하거나,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라고 하는 용어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그 다이나믹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RNN하고, 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거의 이제 사장됐다고, 죽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결과들, RNN은 조금 더
발산에 대한 문제들을 신경을 썼어야 됐고,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는 다이나믹스를 뭔가 카피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얘들도 썩 좋지 않아서 최근에 거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말 90년대에 유행했었던 강화학습법을 RNN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됐었고요. 하지만 얘는 조금 더 다른 게 있다면 RNN보다는 스토캐스틱 상황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RNN의 경우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외부에서 디스터번스, 외란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도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만, 외란이 들어오는 경우에 특히나 안정성이 많이 깨졌다면 이 RL, 강화학습법의 경우에는 외란이 있는 것을 처음부터 상정하고 확률 기반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RNN보다는 조금 더 성능적으로 좋았지만, RNN은 실수 공간 전체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는 반면 강화학습법은 실수 공간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얘네들은 그리드 월드라고 불리는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1, 2, 3, 4 정수 공간 안에서 굉장히 잘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강화학습법이 여러 가지 예제들에 쓰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딥 레인포스먼트 반응도 등장했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가 얘들을 디스크리트 하지 않고 연속적인 모델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이 분야는 제가 잡아먹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용어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얘기를 드린다면요, 아까 틱택토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XX, X00, 00 여기 이제 비어있는 칸들이 있죠. 이게 이제 현재 저한테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표현한다면 첫 번째 칸은 X가 있고요. 두 번째 칸은 비어있으니까 파이로 표현했고요. 세 번째 칸이 있으니까 X, 여기 X, 여기 동그라미니까 O, 여기 비어있으니까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액션을 취했어요. 액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표현을 하면, 저는 동그라미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액션을 취하면 이 비어있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다가 동그라미를 두는 거겠죠. 내가 동그라미를 여기다 두게 되면 이제 이 벡터는 여기가 동그라미가 바뀌겠죠. 그래서 나는 뭔가 환경에 상태값에 영구 변형을 했습니다. 내가 액션을 취한다는 건 어떨 때는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여기 환경에는 뭔가 내가 영향을 준 겁니다. 지나가는 뭐 남자 또는 여자가 있는데 마음에 들어 해서 유후 하고 휘파람을 불어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죠. 스테이트의 변화가 없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 상태는 내가 취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 바로 여기서는 X자 마크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내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두면 여기를 막기 위해서 X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 스테이트는 내가 알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요, 바로 이 상태예요. 그리고 나는 동그라미를 여기다 뒀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 내가 스테이트가 다음 단계에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나타나질 않고, 여기 동그라미를 둔 순간 현재 상태가 이거고, 동그라미를 두면 그 다음 상태는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막아져 있는, 이게 바로 다음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나는 동그라미를 뒀기 때문에 이게 다음 상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다 두면 그 다음 턴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이 여기다 둘 테니까 아까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액션을 취하자마자 곧바로 상태가 변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첫 번째 이 상태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자마자 또 다른 X가 나타나는 것, 이게 두 번째 상태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틱택토 게임을 같은 걸 보시면은요, 이제 무엇이 스테이트인가, 무엇이 상태값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풋 아웃풋이 없고 오로지 상태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액션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상태값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있으면 이 게임에서는 상대방도 아무것도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액션을 뭔가 취하면은 곧바로 상태가 바뀌고요.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자연계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답답해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연계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눈도 내릴 거고요. 내년엔 봄이 올 거고요. 내년에도 코로나는 창궐하겠죠. 그렇게 상태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하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액션들을 취하면 내 주변의 상황과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법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인풋 아웃풋으로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컨트롤의 입장에서 보면 mx2.cx.2.kx 원래 여기 f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이 시스템은 아예 처음이었다면 아무 입력도 없는 상태라면 계속 0이 됐겠고요. 내가 요 전 스텝에서 톡 하고 한번 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바뀌고 있겠죠. 근데 맨 처음 상태라면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 이렇게 자고 있겠죠. 시스템이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무언가 출렁출렁 하면서 흔들리고 제가 다음 주에 곧바로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요 무슨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까 하면서 피드백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의 스테이트들이 계속해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가만히 멈춰 있을 거고요. 내가 무언가에 입력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토크를 집어넣으면 이 시스템이 출렁일 거고 어떻게 출렁일지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다음 주에 전부 다 시험 보고 다음 주에까지 숙제들을 제출하세요 하면 이제 무슨 반응이 있을지 저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다라는 건 저하고 여러분들 간의 관계하고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배째 딱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아시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숙제를 미친듯이 꽂아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암묵적 동의가 서로 학습화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수업이 파행되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제대로 흘러가는지 솔직히 관측을 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세요. 이 두 번째 챕터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가?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최적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바뀌겠습니다. 네, 에러가 있을 때는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켜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켰다면 이 강화학습법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맥시마이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맥시마이즈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와 세계관을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 챕터야말로 여러분들이 강화학습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쪽 자료들을 전부 다 잘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조금 제가 재밌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화학습법에는요 두 가지의 어떤 패턴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가 한 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뼈다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나중에 부를 거고요. 여기 있는 개는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의 입장에서는 이제 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의 입장이 여러분들이 됐다면 이 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컨트롤러 같은 그 조금 단순한 방법들은 에러를 줄이는 게 목표죠. 나는 에러를 줄여야 되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줄여야 되니까
이 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직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여기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저걸 먹어야 돼. 그래서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여기에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못 가고 있을 거예요. 개가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바로 눈앞의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로컬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빨리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요. 이쪽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동물들의 경우에 이런 패턴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줍니다. 난 숙제하기 싫어, 난 게임해야 돼, 뭐 공부하기 싫어, 뭐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이렇게 단순한 거, 사람들이 단세포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때리면 왜 그랬지 하고 화내고,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로컬 골들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개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가서 아무리 매달려 있어봐야 이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똑똑한 개라면 이쪽으로 돌아가면 먹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개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아까보다 에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에러를 좁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는 여기에 멈춰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개가 이쪽으로 간다는 건 원래의 위치보다 거리가, 에러가 더 커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러를 무조건 좁히려고만 해봐야 골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이 개가 여기를 가려면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러를 오히려 늘립니다. 늘린 다음에 에러를 점차로 좁혀나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법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 컨트롤러에 설계된 방법을 보시면 컨트롤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컨트롤러는 당장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내가 당장은 에러가 늘어나더라도 그걸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에러를 0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신 방법론 안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로컬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당장은 에러가 늘어나더라도 그걸 감쇄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당장은 참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쪽으로 에러를 늘린 다음에 결국은 나의 골을 성취할 거야 하는 글로벌 골을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은 이렇게 로컬 골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골을 쫓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학습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글로벌 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옵티말 기법인가? 굉장히 많이 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글로벌 옵티말에 도달할 수는 있는데,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스토캐스틱한 방법들이 전부 다 글로벌 옵티말 기법에 가깝긴 하지만 글로벌 옵티말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방법론을 쓰고 있어요. 유전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에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장애물을 회피할 때 사실은 현재까지의 에러보다 에러가 더 커지지만, 그게 이 행위가 최종적으로는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만드는 기법이 강화학습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화학습법이 갖는 이 재밌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로컬 상태에서는 뒤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고 좀 약하지만, 글로벌 방법에서는 결국은 쟁취하는 이런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몇 년을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다가 올 초에 4월 달에 찍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거를 꼭 수업할 때 써먹어야겠다 했던, 집에서 실제로 저희 집 개 가지고 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식탁 의자에다가 간식을 두 군데를 놨어요. 그리고 개가 그걸 보자마자 하고 매달려서 간식 먹어야 돼 라는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씨 저거 먹고 싶은데, 아이씨 저기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 있잖아 간식. 저를 한번 쳐다보고요. 에이씨 다시 저거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옆에 있는 저희 와이프도 한번 쳐다보고, 아씨 어떡하지? 아씨 먹고 싶어. 어떻게 하면 여기 피해갈 수 있을까? 먹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옆에를 한번 흘게 보고 방법을 찾아냈죠. 그래서는 이쪽 글로벌 골로 가서는 먹이를 먹습니다.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죠. 여기 매달려갖고 시간을 엄청 보내고 주변도 탐색을 하다가 여기로 가면 되나 하다가 옆에 뚫려있는 걸 발견하고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첫 번째 경우였어요.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또 똑같은 걸 합니다. 옆에다가 가지고 놨더니 아이씨 먹고 싶어. 한번 건드린 다음에는 이제 뒤쪽으로 가서 먹어버리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였고요. 세 번째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간식을 딱 놓자마자 뭐야 나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야 하고서는 곧바로 저희로 가서 간식을 먹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개가 학습이 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강화수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처음에는 로컬 골드를 집중을 해서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결국은 어쩌다가 한번 뒤로 돌아가서 먹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 경우에는 아이씨 한 번은 건드려 보지만 아이씨 뒤로 가야겠네 하고서 뒤로 가는 거. 첫 번째보다 얘는 학습화돼서 좀 더 똑똑하게 행동했고, 세 번째 경우에는 저를 쳐다보면서 너 죽는다 하고서는 그냥 가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화학습법은 정말 이런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해서 이 학습화 과정이라고 불리는 트레이닝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쳐서 학습이라는 골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로컬 골만 찾다가 어쩌다가 재주 좋게 이쪽으로 가게 돼서 골에 도달하게 되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약간 아이씨 확실하지 않은데 하고서 한 번 더 해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아까 자기가 얻었던 솔루션을 기억하고 이제 밑으로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한번 쳐다보고서 귀찮네 하고서는 곧바로 가가지고 먹습니다. 이 학습화 과정이고요. 이 강화학습법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 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개만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개도 할 수 있는 게 강화학습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은 바로 이런 행위, 로컬과 글로벌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러 번의 방황을 통해서 뭔가 탐색 과정을 통해서 당장은 불합리하지만 최종 골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얘는 여러 번 또 다른 길들도 찾아가지고 이쪽에 빠르게 도착하는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슈를 조금 얘기 드리면은 사실은 경로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 개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과정이 한두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경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많이 안 들이고 먹을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숙제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뭐 정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베끼는 거. 베껴도 근데 질문을 잘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이 많은 경로들 중에 경로는 사실상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경로는 항상 그렇지만 경로는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쇼패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딴짓거리 하고 옆에 가서 뭐 냄새도 맡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무언가 다른 중간중간에 다른 데로 가서 딴짓거리 하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경로는 항상 그렇지만 무한대입니다. 이게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물리학 쪽에서도 심각한 문제인 게 경로는 언제나 그렇지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는가, 최적화로 줄여야 되는데 최적화를 하는 것들이 자연계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물리 현상 중에서도 존재들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게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최적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되게 로컬골을 찾아서 지금도 수업을 하면서 잠깐 끊고서 담배 하나 피우고 할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집에 가야 되니까 저도 이거 주말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글로벌 골은 여기서 쉬지 않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겠죠.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계를 취합니다. 이 강아지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일단 한번 길들을 가봐요.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봅니다. 가면 이 길 1, 2, 3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어떤 길이 빨리 갔고 어떤 길이 힘이 덜 들었고 어떤 길이 가는데 좀 편했고 여러가지 똑같은 의미죠. 관절에 힘도 적게 들고 어떤 길이 내가 잘 가면 먹이를 먹기가 좋았다더라.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길들, 경로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자, 근데 이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를 한 3번만 가고 나니까 나는 뭐가 베스트인지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는 한 3번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번만 적당히 갔기 때문에 진짜 쇼패스가 있는, 진짜 옵티말인 솔루션이 있는 거, 진짜로 지름길이 있는 거를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한 2, 3번이 아니라 한 100번, 200번, 1000만 번 여러 번 시도해 봅니다. 우리가 어딘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막 학교로 오거나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또는 새로운 곳에 갔어요. 그래서 한 2번째, 3번째 갈 때는 이렇게 갔는데 가끔 그 생각이 들죠. 이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까? 아니면 조금 걸어간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 결국은 최적화된 통행길을 등굣길, 하굣길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시리아, OK 구글 우리 집까지 가는 최단 코스를 알려줘. 그래서 그 길로 가도 되는데 어떤 날은 막히고 어떤 날은 버스가 바로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게 되면 딱 맞춰서 최단으로 가려면은 딱 내리자마자 조금만 뛰면은 지하철을 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평균적으로 나는 집에 가기 편한 길을 찾게 되죠. 네. 시간에 딱딱 맞춰서 행동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이쪽으로 가면 오늘 좀 빨리 갈 것 같은데 실제로 버스가 떠나버려서 한 15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안전한 루트, 내가 확률적으로 편한 길 또는 확률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길로 사람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되게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 시도를 한 다음에 결국은 나한테 맞는 확률적인 베스트 케이스를 찾는 방법, 이게 바로 강화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면서 하는 행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보시면요, 여기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문제가, 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걔가 어찌돼서 이 루트를 가면 나는 저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로 가고요, 또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주 이상한 세상이라서 여러분들 일상생활하고도 사실 똑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가면 버스를 탈 거야, 이게 바로 최적해야 하고 갔는데 버스가 오는 시간이 어떨 때는 3분 기다리고 어떨 때는 15분 기다리고 어떨 때는 1분 기다리고 이거 지하철보다 느린 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패스를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어떨 때는 점수가 1점 나오고 어떨 때는 1.2점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0.9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에서는요, 무언가의 점수를 매길 때 이 점수를 왜냐하면 환경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마크를 뒀는데 이번에는 컴퓨터가 여기다가 X자를 뒀는데 이번에는 딴 데다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친구랑 뭔가 게임을 했는데 어라 이 자식 봐라, 내가 이번에는 러쉬를 했는데 오늘은 러쉬 수비를 하고 있고 어떤 날은 수비를 안 하고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뭘 하는지. 상대방에 해당하는 또 다른 광의적인 표현은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환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약간은 모험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약간은 안전한 루트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의 모든 것들을 확률적으로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확률적인 방법 또는 스토캐스틱이나 프로바빌리스틱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평균적인 내가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개의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expectation이라는 용어를 하게 되고요. 이 개의 입장을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했던 많은 사례들을 더 모아요. 3가지, 4가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이크 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갔다가 다시 가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들이 제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항상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면 살짝 미끄러져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저기에 더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다가 가기도 하고요. 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일단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턴을 하지만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무한히 많은 경로가 있는데 이 무한히 많은 경로에 대해서 전부 다 스코어를 매겨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통계적인 확률적인 스코어를 매기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행위, 그게 바로 강화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함될 수 있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언가 골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확률적으로 에버리지 또는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화학습법이 택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expectation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기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기대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얘는 기대라고 하는 단순 표현이 아니라 확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기대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대치.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드리면 뒤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요. 기대치가 무언가 여기 이제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림이 되겠고요. 기대치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값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expectation은 뭔가 시그마 x p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내가 스코어 값들, 리워드라고 여기 리턴 값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리턴이 있고 그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를 곱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 여러분들 갑자기 기대치가 나와서 어렵게 느끼시지만 뒤에 어딘가에 제가 정리를 해놨을 거고요. 요 부분이죠. 확률에서 기대치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값의 평균,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해서 주사위를 던지면 기대치는 3.5가 된다 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때의 소식을 보시면은 expectation x예요. expectation of x, 무슨 숫자가 나오게 될까? 그것은
이 PXI 여기서는 지금 용어로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면 probabilistic mass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 PXI가 결국은 특정한 XI가 현재 XI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땡땡땡 6까지의 숫자가 되겠고요. 3이 나오게 되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지? 확률적으로 6분의 1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문자를 쓴 확률을 뜻하고요. 소문자인 거는 probabilistic mass function입니다. 디스크리트 모델일 때는. 그래서 확률로 여기에 x가 xi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6분의 1이기 때문에 xi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일 때 각각 확률을 곱해서 3.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expectation이고요. 얘는 확률 기반으로 뭔가 웨이트가 되는 건 값들을 다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데 1이 나올 때의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여기서는 px는 pdf라고 하는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지난번에 RBF 배울 때 높이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RBF의 전신인 가우시안은 이 높이들이 있는데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PDF 이때의 가우시안 펑션은 PDF에 해당하겠고 이런 값이 요때 요 가운데에 있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PD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px 함수, 가우시안 함수 넣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x가 나오고요. 이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딱딱 끊어지는 경우, 주사위 같은 거죠. 그때는 pxi, 여기 px를, pdf를 디스크리트한 이산화된 모델을 쓰면 density가 아니라 mass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인데 여러분들 거의 확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i, pxi 그리고 그거를 전체 합을 하면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expectation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것이고요. 그때는 그냥 여기로 확률이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만 배우셨습니다만 이제 공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연속 모델인 경우, 불연속인 모델의 경우에 px는 뭔가 density function, 연속적인 함수고 여기 mass function은 discrete한 거예요. 어떨 때는 3분의 1, 어떨 때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경우도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강아지가 이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점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내가 갔더니 먹이를 먹을 수 있더라. 이 먹이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서 강화수법에서 리턴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이 리턴 값들은 다시 순간순간의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들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리턴을 정의해서 다시 배우실 거고 얘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땡땡이를 많이 치다가 가면은 뭔가 손해를 많이 봤겠죠. 쓸데없는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패스로 가게 되면 스코어가 점수가 되게 높고 딴짓 하다가 가면 점수가 되게 낮은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평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한대에 걸쳐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무한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리턴 값들, 점수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낸 것을 평균적인 리턴 값, 내가 이걸 먹기 위한 앞으로 미래에 겪게 될 평균값, expectatio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방금 전에 써놨던 expectation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PDF, 정확하게는 PMF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discrete 모델일 때는 mass 펑션이고 continuous 때는 density 펑션인데 그냥 PDF 또는 PMF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P는 확률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저 할까요? 여기까지 마저 끝내고서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 틱택토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 동그라미를 뒀을 때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둘지 모르는 것들이 바로 강화학수법에서 스토캐스틱한 세계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경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 내가 땅바닥을 걸어 다니는데 환경이 변해? 울퉁불퉁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로봇이 땅바닥을 굴러간다 그러면 거기에 어딘가는 미끄러운 데도 있고 어디는 돌멩이도 하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환경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이 어디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다 모델링을 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모델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돌멩이가 하나 툭 쳐줘서 걔가 이렇게 팅팅팅 당구장처럼 돌아서 세 발짝 더 갔더니 내 뒤통수를 때리더라. 모델링 불가능하거든요. 관측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계속 변하고요. 만약 이 테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로 서로 이기기가 어려워서 결국 빵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테크대로 흘러가게 되면 이때는 내가 질 가능성 결국 지게 돼서 마이너스의 점수를 받을 거고요. 이렇게 흘러가면 나는 이겨서 1점을 받을 겁니다. 퓨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점수들을 평균을 내는 것이 강화학수법이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0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가면 1점을 받아서 이 경우들을 전부 다 모든 경로에 대해서 평균을 내리면 현재 상태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강화학수법이 택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각가지 경우들이 각가지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리 갈 땐 점수가 얼마, 이리 갈 때는 얼마 요 뒤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뒤에서 끝나버려서 내가 이기면 1점을 받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점수가 나쁜 점수를 받게 될 것.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가지 계속해서 상태가 처음 상태, 두 번째 상태, 여기에 변화될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있고 하는 아까 강아지가 길을 갈 때 점점점 케이스가 멀어지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점점점 넓어지죠. 이 안에는 많은 사례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있는 모든 사례들을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동하는 것. 그게 바로 강화학수법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서 펼쳐지는 점수들을 모아서 여기다 넣으면 내가 여기서 이리 갈지를 얘기하기가 쉬워지겠죠. 이런 전략을 강화학수법에서 택할 겁니다. 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